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이 이 문제풀이책 끝내고 다음 주는 이제 모의고사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프린터 그 주택 상가 비교하는 거 이게 민법에서도 각각 최소한 한 문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각각 한 문제, 최소한 4문제 이상, 5문제 나올 수도 있죠. 민사특별법에서 2문제 나올, 3문제, 2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는 기본적인 거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원래는 다음 주까지 이걸 진도 나가야 되는데 빨리 끝내는 대신에 문제를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설 보고 좀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11번 207페이지 11번 문제 보면서 이론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예, 이때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나 상가는 사실상 용도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공부상 용도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상 용도고요. 그 다음에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대기업은 인정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대지 가격을 포함합니다. 가로 안에 보면. 따라서 물건인 전세권보다도 외려 배당받는 데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고 두 가지를 다 하면 둘 중에 유리한 걸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상실하고 다만 전세권만 보호받을 수 있겠죠. 대지 가격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포함한 가격에서 우선 면제받습니다. 4번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했는데 등기 후가 아니라 등기 전까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1억 이하인 경우 이게 잘못된 1억 이하에 대해서 3,400만 원까지 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3천만 원 여기 받겠습니다. 자, 오늘 프린터를 보시면 5월 1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5월 11일부로 서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5천이라도 5천만 원, 1억이라도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도 5천만 원. 다만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누기 3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절상을 했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절하를 했습니다. 뒷끝다리를 없애버렸다고요. 나누기 3을 해가지고 나누기 3을 하면 4,300 33만 3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숫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없앴습니다. 자, 근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용화, 정용화가 아니라 세용화, 세종용인 화성인데 여기에 김포가 추가됐습니다. 올해 5월 11일부로 김포가 추가됐다. 김포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프린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프린터 광역시인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 끊어버리면
2,300만 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이천 평택이 추가됐습니다. 이천하고 평택이 5월 11일부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파주는 옛날에 추가됐고요. 나머지 안산, 광주 이거는 옛날부터 적용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아마 우리 책이 바뀌기 전에 원고가 제출돼서 그럴 겁니다. 5번도 틀렸습니다. 5번 세종특별자치시는 과밀억제권에게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4,300만 원까지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맨 밑에 11번에 동그라미 5번, 4번 두 개가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도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일단 답은 5번인데 서울에서 1억 이하인 경우 3,400이 아니라 1억 5천 이하인 경우 5천만 원. 요 해설은 1억 5천이라고 안 돼 있나요? 혹시 해설에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12번에 5번도 1억 5천 이하인 경우 5천만 원으로 5월 1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법제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 빼고 나머지는 지금 그 LH, SH,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적용이 되고 대기업은 적용이 안 되고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대기업은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5년,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모두 없고요. 민법의 전세권의 경우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최장기 10년, 민법 지상권은 최장기는 없고 최단기는 경관건물 30년, 목조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전부 정리를 했는데 우리 중개실무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민법은 최단기, 최장기 모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가정어린이집, 아파트 1층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으로 사용 안 하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적용 안 됩니다. 민법 임대차가 적용됩니다. 가정어린이집. 물론 세법상 취득세는 아마 주택에 준하는 취득세를 내고 있죠. 가정어린이집. 그 세법마다 적용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 1번 맞고요. 2번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저당권 설정 등길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네, 대항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한테 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고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편면적 강행규정. 5번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은 물론 법조문에는 최우선 변제, 최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같은 말입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대항력, 대항요건 뭐 거의 같은 의미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죠. 이 두 가지를 하면은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다음 날을 연세 드신 학자들은 이길, 일본식 표현을 써서 이길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길이라는 말 바람직하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이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 변제 효력이 생긴다.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주민등록 전입신고했으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고 건저당도 3일인 경우 이 건저당권자와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중에서 배당 누가 먼저 배당받습니까? 경매 넘어가면 네, 동순입니다. 동순이 이런 경우 동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3일날 이사를 하고 2일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 건저당은 여전히 3일이면 이 1일날 확정일자부 임차인하고 건저당권자 중에서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이사 안 갔는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금융기관에 미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주인 통장으로 바로 보내버려요. 세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럼 주인은 나중에 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줄 때 직접 돌려주기 전에 먼저 은행에 대출 갚았는지 확인해보고 돌려줘야 되죠. 그것만 하면 돼요. 주인은 나머지 위험 부담은 없죠. 자, 그래 어쨌든 이런 경우 이사를 3일날 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 건저당은 3일이다.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예, 건저당입니다. 건저당은 3일이고 이거는 4일날 오전 0시입니다. 확정일자 받은 당일이지만 전제 조건이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을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저당이 4일이라면 이런 경우는 누가 먼저 배당받냐? 건저당 4일이고 요거 역시 똑같은 케이스. 이런 경우라면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4일 오전 0시고 건저당은 4일 오전 9시 이후거든요. 등기소문은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민법 시험에도 출제됐고 우리 중개실무에도 출제됐는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 아파트인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가 몇 동 몇 호 이게 누락되어 있다면 동호수가 누락되어 있다면 우선 면제 받는다 못 받는다?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주택인데 동호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뭐 5회 방문가 모의고사 100점 받으셨죠? 100점 받은 맞네. 100점 받은 게 맞네. 나는 혹시 속였나 싶었는데 지금 다 맞춘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잘 하신다고요. 어쨌든 다 맞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동호수 누락되어도 우선 면제 효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가 전제가 깔려 있냐면 이게 그냥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전제가 깔린 게 이사하고 전입신고할 때는 동호수를 똑바로 적었고 단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만 동호수가 누락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우선 면제 효력은 있다. 그냥 그렇게 결론만 나왔어요. 앞에 거는 다 생략되고. 그러니까 어렵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전입신고할 때는 아파트에 동호수 제대로 안 적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만 동호수 적어도 보호받을 수 없죠. 대항력은 공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공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호수를 정확하게 적어야 되지만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은밀히 체결된 계약으로서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입신고만 똑바로 했다면 동호수 누락되어도 우선 면제 효력이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는 이해 안 되면 암기해야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판례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모든 판례가 다 진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판사 마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동호수 누락되어도 우선 면제 효력은 인정됩니다. 원래는 동호수 적어야 되죠. 공동주택인 경우.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그 아까 15번에 2번도 이제 이해가 되죠. 저당권 설정 등끼리 보통 현실적으로 주로 어떻게 되냐면 1일 날 이사하고 1일 날 전입신고하고 1일 날 확정일자 받고 1일 날 건저당 설정 등기하고 보통 같은 날 다 많이 하죠. 이런 경우는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건저당이 먼저 배당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할 때는 그런 걸 요즘은 특약을 많이 넣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잔금 치르는 날까지, 잔금 치르는 날이 입주하는 날이잖아요. 잔금 치르는 날까지 일체의 권리 변동이 없기로 한다. 매매, 저당권 설정, 건저당 설정, 일체의 권리 변동이 없기로 한다 하면 파는 것도 안 돼요. 파는 것도 피곤하잖아요. 주로 사기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입주하는 날 팔아버리거나 소유권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은행 융자 받아버리면 세입자가 피해본다고요. 그 보증보험, 지금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무조건 보증보험 들었잖아요. 전세 반환 보증보험 들어야 되는데 입주하는 날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건물주가 바뀌어버리니까 그 보험의 효력이 인정이 안 된대요. 원래 보험약관에 보면은 그 계약자가 바뀌면 신고하도록 알리도록 돼 있대. 고지의무 위반 이런 걸로 보험금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까지는 일체의 권리 변동이 없도록, 그 다음날 대출 받으면 건저당보다 이게 확정일자가 더 우선하잖아요. 미리 다 전입신고 해놨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대출 못 받도록. 예, 그렇게 해주면 좋죠. 좋은데 이제 주인이 안 해주려고 하면 최소한 그날까지라도 권리 변동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방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은 할 수 있다. 나중에 배당 받는 것과 집 비워주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 차임은 연 1할과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의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어제 0.75%로 바뀌어버렸죠. 0.5에서 0.25%도 올라갔습니다. 그 기준금리, 그래서 제가 문제 내놓은 거는 이제 9월달 동형 모의고사에는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도 있어요. 1% 하니까 계산기 없이 계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0.75%, 0.5% 이러면 계산기 없이는 계산하기 힘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돌리는 게 지금 0.75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0.5%일 때는 어때? 1억을 갖다가 월세로 돌리려면은 얼마를 한단 말이에요? 기준금리 더하기 2%니까 기준금리가 0.5%일 때는 2.5%입니다. 지금 0.75%니까 이거 계산기 없이 좀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0.2%면 얼마입니까? 1년에 250만 원이고 1년에 25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0만 8,333원인데 이거 계산기 없이는 계산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를 1%라고 계산하면 더하기 2% 하면 3%잖아요. 3%면 계산하기 쉽죠. 3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25만 원 한 달에 월세로 전환하는 게. 기준금리는 우리 시험 볼 때쯤 되면은 1%로 바뀔 수도 있어요. 계속 0.25%씩 올리더라고요. 또 올리겠다고 앞으로 예고가 돼 있어요.
지금 테이퍼링이라고 계속 시사 뉴스에 나오더라고.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 계속 이제 돈줄을 저이고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이야기. 테이퍼링, 테이프 감으면서 조금씩 감아가지고 물줄기를 안 나오게 하는 거 테이퍼링, 테이프를 감는다. 그래서 이제 긴축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던 걸 다시 이제 약간 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가 상승 압박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자,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체결하려는 자입니다. 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은 그냥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 동의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 동의받아서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입법 청원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 동의받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개를 하면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주인 동의 안 받아도 열람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법에는 확인 설명은 하라고 해놓고는 개업공개사가 확인할 수는 또 없도록 해놨다고요. 개업공개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개업공개사는 주민등록 열람 요청을 못한다고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차인 동의 X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 사실혼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만 보호됩니다. 사실혼이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 의식주는 필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해결해야 되잖아요. 상가는 먹고 살만하니까 장사하는 거고요. 집은 못 먹고 살아도 거주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상속이 됩니다. 둘이만 살다가 죽으면 상속인이 없으면 단 2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한 집에서 살고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전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하고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노부모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임차인이 둘이만 살다가 임차인 사망하면 이 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단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2년 계약 체결해 놓고 임차인이 1년 만에 사망하면 나머지 1년 더 살 수 있는데 한 달 안에 남편이 사망했는데 무서워서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 주인한테 방 빼야 되겠다.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혼은 오직 주택만 보호됩니다. 상가는 보호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미등기 전세, 우리 흔히 동네 말로 전세라는 것은 사실은 임대차잖아요. 말로만 전세죠. 채권적 전세, 등기한 전세권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임차인 동의가 아니라 임대인 동의가 되겠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다음은 213페이지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이게 개정됐습니다. 작년 12월 10일부로 그 주택의 경우 오늘 오늘 프린터에 있네요. 그 오늘 프린터 법정갱신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 경우 밑에 그 빨간 걸로 돼 있는 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돼 있죠. 옛날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했는데 지금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2개월이니까 넉 달 동안 4개월 동안 세입자한테 나가라는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된다고요. 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하는 것도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죠. 이게 1개월이었는데 2020년 작년 12월 10일부로 1개월로 바뀌었다. 2개월로 바뀌었다고요. 1개월에서. 왜 그럼 바뀌었냐면 취지는 한 달 만에 세입자가 다른 집을 구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2달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된다. 그 주인도 2달 전까지는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고 버텨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지금 2년에서 2년 더 보장돼 가지고 4년은 보장이 된다 생각하고 4년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4년 끝나기 한 달 전에 주인이 세입자 보고 나가라, 이제 4년 다 살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세입자는 당장 나가야 된다. 계약 기간 끝나는 1개월 후에 나가야 된다. 2년 더 살 수 있다. 4년 더 살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답이 뭐냐고요? 나가라고 하면 2년 더 살 수 있다? 한 달 전에 이야기했다고요. 주인이 그냥 4년 동안 아무 말, 처음에 2년 계약했는데 어차피 4년은 살 수 있다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냥 4년 끝나기 한 달 전에 해서야 이제 한 달 후에 나가라 그러면, 아니 그냥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장 나가라고 했으면 지금 당장 그날 나가야 된다. 한 달 후에는 나가야 된다. 2년 더 살 수 있다. 4년 더 살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답이 뭐냐고요? 예, 진짜 100점 맞네. 4년 더 살 수 있어요. 4년. 2년은 자동 연장됐기 때문에 2년은 더 살 수 있어요.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 근데 그 묵시적 갱신 됐으면 또 2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어요. 아직 행사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은 행사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100년을 살았든지 500년을 살았든지 그건 필요 없어요. 과거 살은 건 필요 없고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 안 했으면 무조건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 주인 입장에서는 2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고 5% 올려주고 살 거냐, 아니면 나갈 거냐, 안 올려주려면 나가라 당장,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뭐 내용 증명 굳이 안 보내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보내도 돼요. 5% 올려주고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하고 살 건지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무 말 없으면 나가야 돼요.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럼 그렇게 주인이 한 6개월 전에 말하면 되겠죠. 그럼 세입자가 2달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그건 나가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 2달 끝나갈 때 아무 말 없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죠. 법무부 유권 해석은 계약갱신 요구는 5%밖에 못 올리는데 당사자 합의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면 언젠가는 계약갱신 요건은 새로 한번 왕창 올려주고 2년 더 살고 2년 끝나기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한 번 더 2년 더 살 수 있다. 재계약은 할 수는 있는데 갱신 요구할 때는 5%밖에 못 올려요. 시험에 나오면 갱신 요구했는데도 합의에 있어 올려줄 수 있다 이러면 X라고 봐야 돼요. 근데 법무부 유권 해석은 다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2년 후에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 7월 31일 너무 막 전국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갱신 요구할 때는 5%밖에 못 올려요. 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갱신될 때는 5%밖에 못 올린다고 최대. 자, 그래서 2개월이고요. 메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을이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은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갑도 6개월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된다. 묵시적 갱신이 돼도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 됐든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든 주택의 경우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나가겠다 말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상가는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는 소리 못합니다. 예를 들면 상가는 최초 주택은 1회에 하나의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데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상가를 처음에 5년 했으면 계약갱신 요구하면 또 5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6년 계약 체결했으면 이제 계약갱신 요건 행사 못해요. 합하면 12년이 되니까 불가능해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만 정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는 만약에 5년 있다가 또 갱신 요구에서 5년 더 장사해야 되는데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주인은 5년분 월세 다 까고 내주면 된다고 상가는.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든 묵시적 갱신됐든 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는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가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단 그 예외가 지금 곧 시행될 게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금지 명령 또는 집합 제한 명령을 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는 해지 통고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는 아마 시험 보기 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중간에 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동 상가에 가보면 다 60%가 비어있대요. 비어있어도 주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월세 안 내려주는 거예요. 절대 내리달라고. 새로운 세입자 받으려면 내리면 받을 수 있는데 안 내리는 이유가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보증금에서 까버리면 된다고요. 현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안 내주면 되니까. 답 2번입니다. 2번. 오늘 내드린 문제 조금 어렵죠. 오늘 내드린 거. 지난주에도 조금 어렵고 다음 주 40문제 개정된 거 최고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 9월달 동형 모의고사보다 더 좋은 거 최근에 개정된 거 위주로 문제 40문제 내놨어요. 다른 학원에 시험 보니까 1등이 한 22개 맞았어요. 1등이 22개 40문제 중에서. 어제 다른 학원에서 시험을 한번 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내놨다고요. 뭐 어렵지만 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없어요. 한 번은 겪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미리 다음 주 일찍 나와서 시험을 보고 풀이를 하는 게 낫겠죠. 9시 반까지 나와서 풀고 해설하는 게 낫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다시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번의 답 2번입니다. 22번의 2번. 자,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주택이 어려워요. 상가가 어려워요. 민법에서도 주택이 어렵죠. 주택은 판례가 많고요. 상가는 별로 판례가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졌고요. 상가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판례가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는 분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택이 판례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즉 보증금을 안 돌려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또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임차권 등기 말소해주면 돌려줄게. 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판례는 안 된다. 한번 전과가 있다. 한번 안 돌려줘가지고 등기했는데 또 돈 돌려주면 등기 말소해주겠다 해놓고 돈만 받아버리고 말소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번 전과가 있는 사람이니까 돈부터 돌려주고 말소를 청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선의행위다. 동시행이 아니고 기억은 맞습니다. 판례입니다. 니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디귿의 처와 자녀만 가능합니다. 처와 자녀만 해도 가족도 인정이 되고요. 리얼에 임차인의 선순위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경매에서는 임차권은 선순위 담보물권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방 빼고 나가야 된다고요. 순위에 따른 배당은 받고. 요거 좀 이따가 나중에 경매에서 다시 요거는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존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엄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아까 1개월 이내 남편 죽었는데 도저히 무서워 못 살겠다. 방 빼야 되겠다. 막 밤에 계속 꿈에 나타나서 여성이 같이 가자 하고 목 조르고 데리러 와서 도저히 무서워 못 살겠다 하면 돈 내줘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죽으면 무섭죠. 답 4번입니다. 4번. 리얼 하나만 틀렸습니다. 옳은 거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이게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28번이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 아까 말했던 거잖아요. 최단기 존속기간 최장기 모두 없고요. 그 다음에 민법 임대차 계약의 갱신 횟수 제한 규정은 없다. 뭐 계약 갱신 당사자들끼리
합의회에서 갱신되거나 또는 묵시적 갱신되는 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민법 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민법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민법 임대차에서.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 존속되면 공짜로 사는 게 아니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죠. 돈은 내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제 사용 수익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2년이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5번 민법상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과하면 1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민법이 우리 중개실무에도 실무는 뭐 전 과목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모든 과목이 다 실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28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218페이지 32번 31번요. 임대차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17페이지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차인이 이계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그 다음에 리얼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을 포함한다.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미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해당되는 거네요. 해당되는 거네.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잘못됐네.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거네요. 해당되는 거. 해설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법제도 틀리게. 네, 그렇습니다. 다 해당되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 54번에 잘못되어 있네요.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거네요. 54번 암기 프린터 54번 거기 8개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뒤에 주택은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되고 주택은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갱신거절 가능하죠? 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고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하면 아까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 또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것 31번 이렇게 꽂히셔야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인데 해당하는 것,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꽂히시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그 32번은 이거는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 당시는 기준금리가 0.5%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준금리를 0.5% 아까 이거 계산한 거 이거잖아요. 0.5%면 2.5%잖아요. 지금 3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요. 3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려면 2.5% 기준금리가 0.5%라고 가정하니까 그러면 기준금리 더하기 2%니까 2.5%라고요. 지금은 2.75% 해야 되겠죠? (2.75%) 이거 계산기도 없고 지금 문제에는 2.5%로 하면 된다. 기준금리 0.5%라고 돼 있죠. 그러면 2.5% 하면 얼마입니까? 75만 원이고 75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62,500원 월세로 돌리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가 과거에는 계산기 없이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산기 없이 이거 나누기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는 좀 힘들고,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하면 쉽잖아요. 3%면 3%로 계산하면 1억을 딱 계산하기 좋아요. 그러면 300만 원이잖아요.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 원. 어쨌든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둘 중에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상가의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엄청나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곱하기 4.5배니까 지금 0.5%일 때는 곱하기 4.5 해봐야 2점 얼마밖에 안 돼요. 근데 1% 돼버리니까 봐도 4.5% 되죠. 그럼 2% 돼버리면은 248, 8%가 넘잖아요. 엄청나게 높아져요. 곱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주택도 이게 곱하기였어요. 그런데 더하기로 바뀌었다고. 더하기 2%로. 주택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급격하게 월차임 전환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더하기 곱하기였어요. 원래는 더하기로 바뀌었다고. 2% 더하는 걸로. 상가는 지금 곱하기 4.5배잖아요. 기준금리. 자, 여기까지 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